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심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 정당들은 자체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진행하죠. 먼저 민주당이 움직이는데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인지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당도 그렇고 고민정 대변인 본인도 그렇고 마지막 고심 중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좀 안타까움을 표한 바가 있냐면 아직 이제 집에 꼬마들이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워낙 경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먼저 토로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 고민 막바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출마 안 하겠다라고 결심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멘트가 저렇게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고심하고 있다는 멘트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번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전략공천 케이스로 아마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당에서도 그렇다면 고민정 대변인을 어디에 투입을 해서 한 석이라도 더 그러면 승리를 하겠다라고는 확실한 계획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 역시 이 국정은 도외시하고 총선에만 올인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그 이 민주당이 여당이 이 선거 전략이나 뭐 인물 영입 그다음에 물갈이 이런 데서 반보 앞서가고 있는 건 맞다. 이것도 그런 이제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00m 달리기 시작했는데 한 10m쯤 앞에 뛰고 있는 게 맞다. 저도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개 이제 그 선거 저희가 이제 뭐 그 겪어보면 인지도와 호감도라는 게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기본은 인지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물론 뭐 약간의 브리핑 실수 파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요새 그 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처럼 뭐 인지도 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냐?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여기 오지? 하는 데 대한 정합성 있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략상 지금 이제 여기저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본인의 이제 물론 그 선거 현장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이랄까 그거는 또 물론 별개지만. 조금 전에 전략공천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공천의 요건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열세 지역에 전략공천을 해야만이 당 안에서나 당 밖에서나 전략공천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일각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이 고민정 대변인 이제 거론이 됐는데 여기 관련해서 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 고 대변인이 나 전 원내대표 대항마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하고 있네요. 좀 약간 좀 뒤끝 장렬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민경욱 그때는 이제 그 한국당 대변인 시절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정면으로 저격을 했거든요. 민경욱 대변인 어떤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 전까지 거론하면서 저격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다시 이제 받아치는 그러면서 SNS에서 어떤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때의 어떤 그 앙금이
어제 그 멘트로 또 나온 것이 아닌가. 일단 이런 해석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여기는 어떤 뭐 자기 당 나경원 의원의 어떤 뭐 방어하기 위한 논리도 있겠지만 이 하나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전사가 있다는 점만 좀 이게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그 뭐 후배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보듬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저는 우선 그 딴 걸 떠나서 모욕적이다는 표현은 전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아니 무슨 선거도 무슨 뭐 이 아래위가 있습니까? 원래 거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올라가는 것이고 예. 또 과거에 보면 뭐 저희가 그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자객 공천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말이 유행하는 거죠, 그죠? 젊고 참신한 그 인물들을 이 거물 지역에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분들이 다 지금 새로 말하자면 신진 인사 속에서 뭐 지금 장관 된 분, 도쿄 도지사 다 그때 자객 공천에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거는 아니다.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다만 과연 그 현장 그 지역구 예. 사정에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고 다만 저는 모욕적이라는 말은 적절하진 않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니까 예. 하나만 환기시켜드리면 저번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에 한국당에서 전신은 그때는 한국당이었지만 누구를 그 공천했는지 기억하시죠? 정치인 손수조 씨를 그러니까 공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그럼 뭐가 되느냐? 네. 한번 대입해서 한번 과거를 한번 좀 돌아보라는 말씀.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에 가상 여론조사에 돌린 것에 보면은 그 뭐 서초 지역, 그다음에 또 의정부 홍문종 그 의원의 홍문종 이렇게 뭐 야권의 유력 주자 쪽에 대입을 시켜봤는데 또 이런 거 하면 또 강남 3구는 보통 이제 자유한국당의 상당 강세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이탄희 전 판사를 한번 대입시켜봤고요. 또 뭐 이번에 특별 사면인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또 해보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해보고요. 이게 결국은 그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점해보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번 총선은 접는 것으로 이미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을 공천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어디에 투입을 할 것인가는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에서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그러면 쟁취를 해내야 되는데 누가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다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한번 설득해보겠다. 접근법이 이렇게 돼 있는 이건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여기에 그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등식은 너무나 단선적이다. 일단 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마침 그 우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수도권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선 전제로 우리 지금 김평론가가 얘기한 부분을 인정하고 네. 지금 그런 단계인 건 맞다. 다만 저는 강원 지역의 선거를 상당히 총괄 지휘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 그 사면 복권에 딱 포함된 걸 보고 딱 일감으로 그 생각이 들은 것은 19대 때 보면은 강원 지역을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석권했어요. 근데 20대 때는 석권 당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강원 지역의 지금 그 승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론 그게 뭐 의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0석이 채 안 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싹쓸이하는 상황이 올 때 거기 지역 기반이 있는 우리 어쨌건 이광재 전 지사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현지의 또 판단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은 하나 이렇게 기왕 얘기 나와서 짚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청와대 출신 주요 전현직 참모들도 이제 이렇게 가상 여론조사에 돌리고 있고요. 또한 뭐 장관 출신들 혹은 주요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지나치게 청와대 참모진들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드러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 또 지도부에서도 역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특혜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계하면서 또 뭐 경고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땐 그 당연한 어떤 그 태도고, 네. 그러니까 입장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뒷말이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죠. 공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같은 일관되게 시스템 공천을 강조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선을 모두 거친다. 네. 라고 하는 원칙을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뭐냐면 특별한 경우,
그럼 뭐냐? 이건 딱 하나. 네.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구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무개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곳이다. 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하거나 아주 상징적,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 민하균 총리 어떤 뭐 투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스템 공천으로 가서 모두 문호를 열고 경선에 한다. 지도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 기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보통 선거 국면에서 그 이 청와대 낙하산을 당해서 굉장히 그 저항감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08년에 자 선거에 출마할 건지 청와대로 갈 건지 그 기로에서 이제 열려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저 청와대 가는 거 정리 안 됐을 때 그 저한테 딱 그 당시 당 지도부에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험질 가야 되는 당신은 왜 이미 그때 인수위 대변인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그런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갖고 또 뭐 강남이나 이런 데 편하게 가는 데는 그건 안 된다고 딱 아주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결국은 험지였군요. 그렇죠. 뭐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당에서 보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정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60명 나가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국당 역시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2명의 영입 인재들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례당의 그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선관위가 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서 이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당의 비례당 창당이 처음부터 좀 이 스텝이 좀 이렇게 덜커덩거리는 것 같아요.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13일에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전에 전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한데 앞에 세자 하나만 나와갖고 새 민주당 한다면 그거는 안 받아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이 그 기존 어떤 당명과는 누가 보더라도 다른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선관위 나름의 논리와 근거는 충분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거는 규정상의 문제고 저는 선관위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소관위가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례자유한국당은 누가 보더라도 꼼수예요. 연동의 비례대표제 어떤 맞서는 꼼수인데 자 어서 옵쇼 이걸 받아들이면 네. 그래서 어떤 정당이 하고 있는 저는 꼼수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당이 하고 있는 어떤 이 꼼수에 대해서 선관위가 모두 다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선거를 전체를 이제 관리해 들어가는 선관위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어소옵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인가? 네. 아마 여기서 아마 저는 선관위가 고민의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이건 바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건 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맥락에는 아마 그런 고민도 깔려 있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총선 앞두고 총선 이제 9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그 패스트트랙 그 충돌 관련해서 그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이 좀 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관측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 그 뉴스룸이 어제 그 확보한 이 관련된 그 공소장에 따르면은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뭐 감금을 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뭐 내용을 검찰은 적어놨고요.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뭐 약식 기소됐던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홍철호 의원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서요. 이게 실질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줄까 아닐까라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 저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 정치적 풍향과도 매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자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예를 들어서 보수적 여론이 강한 지역 같으면 이게 저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선거 할 때는 네. 물론 경선 과정에서 뭐 상대해서 뭐 이 사람 뭐 당선되면 의원직 상실할 거다 이런 네. 네거티브가 이제 작동할 수 있지만 네. 특히 우리 이 나경원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 그 집안이나 당내 기반이 또 탄탄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선거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 중간 지대에서 약간 그 이제 아슬아슬한 분들한테는 이 자체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선거 전에서 또 이슈가 네. 될 수 있을 테니까. 결국은 네.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 호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기를 할 거고 상대 후보가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선거를 한 번 더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또 선전을 할 거예요. 상대 후보가 결국은 이 점을 그러면 뭐 나경원 의원이나 장제원, 홍철호 의원이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저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페트 그 충돌 그 재판 기소 재판에 올려진 사항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 정계 복귀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오늘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 토론회에 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전면적인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그 박지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에 당연히 둥지를 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현실적으로. 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이 거기에만 지금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일단 네. 그 기반부터 갖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에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속칭 이야기하는 실탄이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 통장에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 지금 뭐 100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이 이미 잔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선거 보조금이 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의석수들이라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0억 정도 네. 어떤 그 선거 보조금이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어떤 그 실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는 쉽지가 않죠. 다만 바른미래당의 둥지를 틀겠지만 바른미래당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겠죠. 다른 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들여오면서 다시 어떤 외양을 가꾸려고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고.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이준석 잘 아시죠? 네. 이거 지금 오늘 그 새로운 보수당이랑 자유한국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통합연대였고요. 또 거기서는 이제 박형준 교수를 그 추진위원장으로 이제 위원장으로. 예. 임명을 했어요. 예. 일단 그 앞에 안철수 예. 부분을 간단히만 언급을 하고 이제 저 질문에 네, 답하겠는데 저는 아직도 안철수 그 대표 전 대표의 그 안착 여부 지금 드론 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디 내릴까? 예. 이제 요새 드론으로 이제 운송하는 게 이 양반이 지금 4차 산업 AI 시대 얘기하니까. 근데 과연 그 착지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당권파 특히 손학규 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감도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속된 말로 적절히 좀 형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우의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또 우리 그 안 대표가 두 차례나 그 큰 철수했잖아요, 그죠? 서울시장 선거 때, 네. 또 문재인 후보 단일화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한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요 지금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꾸 그 북핵 협상을 예를 드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진짜 그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북미 간에 제재 해제 아니면 네. 체제 보장 그다음에 그 비핵화 이게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육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멤버들이 지금 힘이 그렇게 실려 있질 않아요. 또 오늘 왔던 그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나 그냥 개인 자격으로 온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오후 또 저걸 봐야 되거든요. 의원총회. 대표는 참관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자유한국당 또 이양수 의원이 오고 지난번 정미경 의원이 오더니 이런 식으로 약간 말하자면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논의를 일단 좀 해보자는 저거기 때문에 시동이 걸려서 이게 제대로 진짜 굴러가가지고 네. 보수 통합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아직은 덜컹덜컹하는 길이 그 험한 앞길이 좀 예비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그래서 저도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나온 합의문을 보니까 합의사항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던데요.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첫째가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통합 정신을 담을 새 정당을 만들 것.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유승민 의원이 했기 때문에 통합의 3대 조건은 거의 이제 수용을 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문구상으로는. 근데 마침 제가 아침에 주호영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이건 바로 오늘 발표가 나오기 전이에요. 네. 통합 문제를 물어봤더니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걸려 있는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 체제 문제다. 만약에 통합정당이 나온다라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공동대표 체제를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현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를 하고 중립적 인사로 대표 체제가 갖춰지는 방안이 네.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쟁점이 된다면 무슨 이야기냐 황교안 대표는 일단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현 지도부는 다 물러나고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은 그래서 전혀 연고가 없거나 중립적인 인사로 간판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과연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실질적인 문제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박형준 교수가 위원장이 됐는데 그걸 추진해가는 어떤 추동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좀 여러 이제 이해가 갈린 정당, 재정당들이 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얼마나 추진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신반의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 이제 사실은 저 하나만 보태면 사실 핵심은 뭐 당을 허물고 지금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핵심은 뭐냐면 공천 관리 어떻게 할 건가에 달린 거예요. 결국은 지분 문제, 명분보다 사실은 그 지금 적어도 8명의 현역들의 그 저 지역구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난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겉으로는 안 드러내고 있지만 이런 그 공천관리위원회 지금 현재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네.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 원오브로 들어오라는 것이고 이쪽 입장은 뭐냐면 공천관리위원회도 대등하게 구성하거나 아니면 전혀 외부의 제3자로 구성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네. 해달라 이건데 그게 그 뭐 보통 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 앞길이 조금 뭐 맞습니다.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